네, 지금 들으신 노래는 올해 초 크게 인기를 모았던 가수 이해란의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인데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100세 이상 노인수가 크게 늘었지만 이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네, 초고령화 또 처저출산의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무엇인지 또 대책은 없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순들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이해란의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크게 인기를 모았던 게 아무래도 그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100세 이상 고령자가 처음으로 3,000명대를 돌파해서 5년 전에 비해서 고령자 수가 크게 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초고령 사회 이게 앞당겨지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2000년대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2018년에 예상됐던 고령 사회가 이제 내년에 시작된다고 1년이 앞당겨졌습니다. 근데 초고령 사회 역시 2025년으로 예측이 돼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는 거군요. 네, 저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피라미드형이 있고 항아리형이 있고 네, 네. 역삼각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네,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 그 구조는? 이제는 인구 구조가 사실 이제 그 위에가 굉장히 높아지는 항아리형 수준에서 조금 더 위에 인구가 더 많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또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위라는 어떤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하는데 이 노인 빈곤율 실제로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바가 있는데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이제 상당히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고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제 빈곤율은 49.6%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노인 2명 중에 1명은 빈곤한 노인이라는 것이죠. 빈곤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숫자상으로 보면은 빈곤하신 분들의 처지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을 보통 빈곤하다라고 평가를 좀 대개는 하나요? 이제 상대적인 빈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노인을 100명으로 쳐서 이제 50번째 순위에 해당되는 그런 중위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빈곤율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이제 그것이 기준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빈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곤란을 겪을 때 우리가 이제 빈곤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앞서서 지금 고용률 얘기도 좀 했지만 75세 이상 고용률은 1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 희한한 게 그러면 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데도 네. 일을 한다 이런 네. 평가겠군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연금이 시작된 것이 1988년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늦었습니다. 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연금 제도가 확립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노인들이 연금을 받는 비율은 36%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연금에 의해서 어떤 노후를 의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일자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일자리가 대부분 농업이라든가 업 이런 네. 쪽이 많고요. 그리고 예. 실제로 그 외에도 택배라든가 아파트 경비원이라든가 이런 수준의 주변부의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네. 많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빈곤율은 높은데 빈곤율은 낮은데 고용률은 높은 빈곤율도 높고 고용률도 고용률도 높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열악하다는 고용률이 거겠죠. 높지만 실제로 생계를 보전하기에 충분한 급여를 받을 수 예. 있는 일자리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이는 이 노인들 중에 아까 30 몇 %가 이제 빈곤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10분 중에 3분은 정말 그 본인 스스로가 노후를 계속 챙겨야 되는 그런 처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거에 대한 그 뭐랄까요? 어떤 구조적인 그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할 텐데 이분들이 숫자상에 그 다 챙겨지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에 의해서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36%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자리에 참여하지만 실제로 충분한 그 소득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비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아까 노인 빈곤율이 거의 이제 2명 중에 1명이 빈곤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제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 특히 이제 수급권자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것을 소득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네. 다시 그것을 내놓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구조적인 그래서 사실은 문제점이겠죠. 가난한 노인들이 더 가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우리나라 어떤 노인 복지 수준을 좀 보니까요.
세계 60위권 정도, 그러니까 베트남보다도 네. 아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예, 그것은 이제 2015년에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국제적인 비교를 했는데 지표 비교하는 것이 소득이라든가 경제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또는 사회 환경이라든가 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한 건데요. 여러 가지 특히 여건을 다 감안한 소득적인 수준에서 그런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 부분에는 상당히 우위에 있지만 네. 소득이 선진국에 비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원하는 어떤 그 기본 선에서 상당히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60이라고 하는 그런 지표를 내어놓은 것이죠. 네. 결국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기초연금이라든지 2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네. 노인복지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돈 문제인 것 같아요. 돈 문제.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돈 네. 문제와 관련해서 기초연금을 받고도 생활이 불분명한 부분도 많이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환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정부 네네. 구조상으로 지금 어떤 사회복지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네. 지금 완전하지 않다라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어떤 부분부터 좀 개선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체계는 이제 상당히 어떤 모습을 갖추어는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은퇴와 더불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소득 보장 자체가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어떤 정서적인 것 또는 지루한 생활을 어떻게 이제 잘 보내게 할 것인가 이런 제도들은 잘 되어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메꾸어 주어야 하는가. 네. 왜냐하면 이제 자식들이 거의 자신의 노후 준비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노후 준비를 해오시지 않으셨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투자해서 도움을 드릴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제 문제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예. 거죠. 대부분은 이제 세금에서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구조이고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꼭 정부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간 차원에서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사회복지 공동 모금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기부를 하시는 그런 네. 기업들도 큽니다. 그래서 민간들의 또 기여도 기대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씩 주는 기초연금 제도가 25일에 이제 2년을 맞게 되는데 네. 글쎄 어때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주지 않는 것보다는 이제 기초연금에 의해서 기존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득에 더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 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보면은 그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네네. 비용 안 내고 타게 네네.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지하철 공사에서 워낙에 이제 그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네. 그분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네. 반대 어떤 여론도 있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노인 기준 연령을 좀 상향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인 연령을 상향시킨다 그러면 이제 노인들의 그냥 정서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예전에는 노인으로 취급받았지만 이제는 노인 취급을 안 받는다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그렇겠죠. 있겠지만요. 네.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은퇴한 이후에 이제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연금을 지급받을 연령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늦어지게 그래서 되는 거죠. 우리가 소득 크레바스 또는 은퇴 크레바스라고 하는데 그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갭이 좀 더 길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좀 더 빈곤에 빠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 기간이 길어진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레바스라는 표현을 쓰니까 굉장히 무섭군요. 크레바스가 이제 네네네. 깨진 어떤 틈 얼음 사이에 틈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네. 표현을 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재원 조달에 관한 부분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도 조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네네.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벌은 것을 이제 노년 세대를 위해서 써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 나중에 자신들이 받을 부분들을 생각하면 적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상당히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실제로 IT라든가 어떤 신기술에 노인들이 참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대가 공존하는 차원을 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노인 세대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분들의 혜택에 의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상호 공존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가끔 저희 일본 같은 데를 가다 보면은 일본 호텔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와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비스하면
뭔가 젊고 맞아요. 빠르고 이런 거를 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런 자리에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네, 시각도 네. 좀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연령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도 처음에 놀란 게 스튜어디스이신 분이 예전에 할머니가 스튜어디스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왜 젊은 사람이 안 할까 이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우리 자체가 연령에 대한 그런 제한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연령이면 이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노인이 되어도 실제로 카페에서 봉사를 할 수 있고 예, 또 예.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시각 자체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연령 통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연령 통합이요? 예, 그래서 이 연령대 20대는 무엇을 해야 되고 60대는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시각을 버리고 네. 어느 연령대라도 그러한 일들을 참여할 수 있다라는 열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뭐 실제로 요즘에 패스트푸드점 가면은 이제 네, 좀 네. 나이 많이 계신 계시죠. 분들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출산율은 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2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예, 저기 보니까 2009년에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1.4도보다 더 적은 1.2보다 더 적은 1.19대로 떨어진 적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계속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제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실적인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체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아이를 낳는 여성의 입장에서 아이를 낳아 보면 아이를 정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책은 이제 보육 서비스 쪽에만 가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서비스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휴가를 가더라도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서비스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동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 가지가 사실 다 함께 고려해야 되거든요. 아동 수당이라든가 휴가라든가 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고려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어떤 그 서비스적인 측면에만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면은 뭐 항상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 낳으면 그만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절반으로 속도가 줄죠. 빨라진다는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도 많이들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사실 출산율 자체가 먼저 끌어올리려면 결혼 자체를 먼저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니까 문제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해요. 정부 정책에서 출산율 뭐 결혼을 장려하는 이런 정책 면에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좀 있을까요? 그것이 이번에 제3기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빨리 결혼을 시켜야 예.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들을 보면 요즘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아이를 낳는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인정해주는 이런 대책으로 가고 있어서 예. 최근 우리나라도 이제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기준도 달라져야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다소 조심스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겠죠. 예, 굉장히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시각에서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가 있는데 예, 앞으로는 좀 더 좀 열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없는 100세 시대는 재앙이다라는 얘기가 네. 있는데요. 저희가 뭐 지금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앞으로 미래 세대의 어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이제 개인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은 예, 아니지만 과거에는 이제 그럴 기회가 없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가족과 국가가 함께 노인에 대한 또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하면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순들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